70년의 인생이 통장 잔고 영원으로 무너지는데 걸린 시간은 단 하루였다. 박순자는 마지막 계산을 마치고 가게 문을 내렸을 때 이것이 50년간 지켜온 채소가게의 마지막 날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리고 6개월 후 평생 모은 2억 원이 한순간에 사라지며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것이라는 사실도. 새벽 4시 알람 시계가 울리기도 전에 눈을 뜨는 것이 순자의 50년 습관이었다. 시계 소리보다 정확한 생체 리듬으로 일어나 찬 바람을 맞으며 시장으로 향하는 길. 그 길 위에서 그녀가 세어본 날들만 해도 1만 8천여 일이 넘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슬프거나 그 어떤 날에도 빠뜨린 적 없는 성실함이었다. 순자의 손은 거칠었지만 정직했다. 무게를 재는 저울은 언제나 정확했고 거스름돈은 한 푼도 틀린 적이 없었다. 새벽 도매시장에서 가장 싱싱한 채소를 골라오는 안목, 손님들이 원하는 것을 먼저 알아채는 눈치, 그리고 무엇보다 한 푼이라도 더 저축하려는 절약 정신이 그녀를 지탱하는 힘이었다. 남편 박기돌이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 순자는 29살이었다. 큰아들은 겨우 7살, 둘째는 5살이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남은 것은 두 아이와 막막한 현실뿐이었다. 하지만 순자는 주저앉지 않았다. 눈물을 닦고 시장으로 나가 작은 채소 가게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하루 매출이 3만 원을 넘기기 힘들었다. 큰 상점들 사이에서 겨우 평상 하나로 시작한 장사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순자는 포기하지 않았다. 새벽마다 도매시장을 돌며 가장 좋은 채소를 가장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을 터득했고 손님 한 명 한 명을 정성으로 대했다. 신용이 쌓이고 단골이 늘면서 조금씩 매출이 올랐다. 아들들이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에는 제법 큰 가게로 성장했다. 하지만 순자는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9시까지 일했다. 아들들 학원비와 생활비를 대고 나면 남는 돈이 많지 않았지만 그녀는 매달 조금씩이라도 저축했다. 통장에 10,000원이 들어갈 때마다 느끼는 그 뿌듯함이 힘든 하루를 견디게 하는 원동력이었다. 아들들이 대학에 들어가면서 교육비 부담이 더 커졌다. 등록금과 생활비로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았지만 순자는 절대 대출을 받지 않았다. 대신 더 일찍 나가고 더 늦게 들어오며 버텼다. 주말에는 다른 상인들이 쉴 때도 문을 열었고 명절에도 반나절은 장사를 했다. 큰아들이 직장을 구하고 결혼을 하면서 전세금이 필요할 때 순자는 자신이 모은 돈 중 3천만 원을 내어줬다. 둘째 아들의 결혼 때도 마찬가지였다. 자식들의 독립을 도우며 든든한 뒷받침이 되어주는 것이 어머니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전세금은 나중에 모두 돌려받았고 이것이 그녀의 노후 자금에 큰 보탬이 되었다. 70세가 되어 시장 일을 그만두기로 결심했을 때 순자의 통장에는 총 2억 원이 모여 있었다. 5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모은 8천만 원, 남편의 생명보험금 7천만 원, 그리고 아들들이 돌려준 전세금 5천만 원이었다. 이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녀의 전 인생이 압축된 결정체였다. 마지막 날 가게를 정리하면서 순자는 감회가 새로웠다. 50년을 함께한 저울과 계산기,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와 아쉬움을 표했다. 이제는 정말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 시작되는 것이었다. 2억 원이라는 든든한 노후 자금이 있으니 여유롭게 여생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들들도 각자의 가정을 꾸리며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다. 큰아들은 공무원이 되어 성실하게 살고 있었고 둘째는 작은 사업을 운영하며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었다. 손자 손녀들도
모두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이제 순자는 마음 편히 쉬어도 되는 나이가 되었다. 통장을 들여다보며 순자는 뿌듯해했다. 2억 원. 이 돈으로 남은 인생을 충분히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작은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즐기며 무엇보다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이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던 그녀에게 처음으로 찾아온 진짜 자유였다. 그런데 순자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평생 모은 소중한 2억 원이 그리고 평온할 줄만 알았던 노후가 곧 완전히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50년간 쌓아 올린 성실함과 신뢰가 오히려 그녀를 더 큰 함정으로 이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었다. 시장 일을 그만둔 후의 일요일 아침은 순자에게 새로운 경험이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여유롭게 교회에 갈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장사를 할 때는 항상 마음이 급했다. 예배가 끝나자마자 서둘러 나가야 오후 장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예배 후 다른 교인들과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여유까지 생겼다. 그런 어느 일요일 예배가 끝나고 교회 카페에 앉아있던 순자에게 김철수 집사가 다가왔다. 김 집사는 순자보다 15살 어린 55세의 중년 남성으로 20년 전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다. 그는 부동산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교회에서는 재정 관리를 맡을 정도로 신뢰받는 집사였다. 김 집사는 평소에도 예의 바르고 성실한 모습으로 교인들의 신망을 받고 있었다. 부동산 일을 하면서도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일한다는 평판이 있었고 실제로 몇몇 교인들의 부동산 거래를 성공적으로 도운 경험도 있었다. 무엇보다 20년간 한 교회에서 꾸준히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 그에 대한 신뢰를 더욱 깊게 만들었다. 김 집사는 순자가 시장 일을 그만두고 여유로운 노후를 맞이했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 인사를 건넸다.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그는 순자의 현재 상황을 은근히 알아봤다. 자녀들이 모두 독립했고 오랫동안 장사를 해서 어느 정도 노후 자금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 며칠 후 김 집사는 순자에게 개인적으로 만나자는 제안을 했다. 좋은 투자 기회가 있어서 소개해주고 싶다는 것이었다. 순자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평생 저축만 해왔지 투자라는 것은 해본 적이 없었고 잘 알지도 못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김 집사의 진심 어린 권유와 20년간 쌓인 신뢰 때문에 일단 이야기는 들어보기로 했다. 카페에서 만난 김 집사는 정성껏 준비한 자료들을 펼쳐놓았다. 서울 외곽개발 예정지에 있는 3층짜리 상가 건물 사진이었다. 건물은 실제로 존재했고 1층에는 편의점과 치킨집이 영업 중이었으며 2층과 3층은 사무실로 임대되어 있었다. 김 집사가 보여준 임대차 계약서와 등기부등본도 그럴듯했다. 김 집사는 이 건물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구매한 후 임대 수익을 나눠받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월 임대 수익이 건물 가격의 3%에 달하고 앞으로 이 지역이 개발되면 건물 가치도 상당히 오를 것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안전한 투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부동산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 실물 자산이고 임대 수익도 확실하다는 것이었다. 더욱 믿음직스러운 것은 이미 교회 내 다른 어르신들도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김 집사는 구체적으로 5명의 이름을 댔다. 모두 순자가 잘 아는 교인들이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는 분들이었다. 이분들이 이미 투자하여 매달 안정적인 수익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김 집사는 또한 개발 계획서까지 보여줬다. 이 지역이 향후 5년 내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상업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라는 내용이었다. 공식적인 도시계획 문서처럼 보이는 자료였고
여기에 따르면 현재 건물의 가치는 개발 후 두세 배까지 오를 수 있다고 했다. 임대 수익뿐만 아니라 시세 차익까지 얻을 수 있다는 매력적인 제안이었다. 무엇보다 김 집사는 순자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평생 고생하며 모은 돈을 은행에만 맡겨두기에는 이자가 너무 낮다고 했다. 현재 은행 이자로는 물가 상승률도 따라잡지 못해 실질적으로는 돈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투자는 월 3%의 확실한 수익을 보장한다고 약속했다. 2억 원을 투자하면 매달 600만 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이는 현재 은행 이자의 10배가 넘는 수익률이었다. 순자는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다. 그런 좋은 투자가 정말 있을까 의문스러웠다. 하지만 김 집사는 확신에 차서 설명했다. 부동산은 안전하고 임대 수익은 확실하며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투자라고 강조했다. 김 집사는 순자에게 급하게 결정하라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충분히 생각해 보라고 했다. 다른 투자자들과도 만나보라고 제안했고 실제로 투자에 참여한 교인 중 한 분을 소개해 주기도 했다. 그 어르신은 6개월 전부터 투자하고 있는데 매달 정확히 이자를 받고 있고 매우 만족스럽다고 증언했다. 일주일 후 순자는 김 집사에게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20년간 함께 신앙생활을 해온 믿음, 다른 교인들의 성공 사례,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한 부동산 투자라는 확신 때문이었다. 김 집사는 기뻐하며 관련 서류들을 준비해왔다. 투자계약서와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등이었다. 순자는 평생 처음으로 큰 투자를 결정했다. 2억 원 전액을 이 부동산 투자에 맡기기로 한 것이었다. 김 집사는 안전을 위해 나누어 투자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지만 순자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도 있지만 믿을 만한 사람과 확실한 투자라면 전액을 맡겨도 괜찮다고 판단했다. 계약 당일 순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은행에서 2억 원을 인출했다. 평생 처음 보는 큰 금액이었다. 현금으로 들고 다니기에는 부담스러워서 김 집사가 제안한 대로 계좌 이체로 진행했다. 김 집사가 알려준 투자 전용 계좌로 2억 원이 이체되는 것을 확인하며 순자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다. 이제 매달 600만 원씩 들어올 이자로 정말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김 집사는 첫 이자가 다음 달 말에 입금될 것이라고 약속했고 그 후로는 매달 같은 날짜에 정확히 입금될 것이라고 했다. 순자는 기대에 부풀어 집으로 돌아갔다. 50년간의 고생이 드디어 보답받는 순간이 온 것 같았다. 투자를 시작한 지 정확히 한 달 후 순자의 통장에 600만 원이 입금되었다. 약속한 날짜에 정확한 금액이 들어온 것을 확인한 순자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평생 처음 경험하는 부의 증식이었고 김 집사에 대한 신뢰는 더욱 깊어졌다. 이제 정말로 걱정 없는 노후가 시작되는 것 같았다. 첫 번째 이자를 받은 순자는 오랜만에 큰아들 가족을 저녁에 초대했다. 손자들이 좋아하는 갈비를 주문하고 평소에는 아까워서 사지 못했던 비싼 과일도 준비했다. 식사 자리에서 순자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투자 성공을 알렸다. 큰아들은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김 집사가 교회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낸 믿을 만한 사람이고 다른 교인들도 함께 투자하고 있다는 말에 안심하는 듯했다. 두 번째 달에도 600만 원이 정확히 입금되었다. 순자는 이번에는 둘째 아들 가족과 함께 맛있는 식당에서 외식을 했다. 손자들의 학원비도 지원해주고 며느리들에게도 용돈을 건넸다. 오랫동안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살았던 순자에게 이런 여유는
꿈만 같았다. 세 번째, 네 번째 달에도 이자는 정확히 들어왔다. 순자는 이제 완전히 안심했다. 김 집사와 만날 때마다 투자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 다른 투자자들도 모두 만족해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임대료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개발 계획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다섯 번째 달까지는 모든 것이 완벽했다. 순자는 매달 받는 600만 원으로 생활비는 물론 작은 사치도 부릴 수 있게 되었다.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치과 치료도 받고 건강검진도 종합병원에서 받았다. 교회 헌금도 전보다 많이 낼 수 있어서 뿌듯했다. 여섯 번째 달에도 이자는 입금되었지만 이때부터 미묘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김 집사가 평소보다 바빠 보였고 교회에서 만나도 예전처럼 여유롭게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 순자가 투자 상황을 물어봐도 간단히 잘 되고 있다고만 답할 뿐이었다. 하지만 이자는 여전히 정확히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순자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 일곱 번째 달, 드디어 이상 징후가 나타났다. 매달 25일에 입금되던 이자가 27일까지도 들어오지 않았다. 순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김 집사에게 연락했다. 김 집사는 일시적인 임대료 연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세입자가 사업상 어려움으로 임대료를 며칠 늦게 낼 예정이라고 했다. 곧 해결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다. 29일 마침내 이자가 입금되었다. 순자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불안감을 느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연체가 생긴 것이 이상했다. 하지만 김 집사의 설명이 합리적이었고 실제로 돈도 들어왔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다. 여덟 번째 달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했다. 이자가 일주일이 지나도록 들어오지 않았다. 순자는 김 집사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다. 불안한 마음에 교회에 가서 김 집사를 찾았지만 그는 몸이 아파서 며칠 쉬고 있다는 말만 들을 수 있었다. 며칠 후 김 집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그는 임대료 연체가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했다. 두 세입자가 동시에 사업 부진으로 임대료를 못 내고 있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했다. 순자는 충격을 받았지만 일시적인 문제라는 김 집사의 말을 믿고 기다리기로 했다. 한 달이 지나도 이자는 들어오지 않았다. 순자는 김 집사를 직접 만나자고 했지만 그는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미뤘다. 전화 통화도 점점 짧아졌고 문자 답장도 늦어졌다. 순자는 서서히 불안감이 커져갔다. 혹시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아홉 번째 달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김 집사를 찾아갔다. 하지만 그의 사무실은 비어 있었고 건물관리사무소에서는 임대료를 못 내서 쫓겨났다는 말을 들었다. 순자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다. 김 집사의 집을 찾아가 봤지만 이미 이사를 간 후였다. 교회에서 김 집사에 대해 물어봤지만 아무도 그의 행방을 모른다고 했다. 심지어 김 집사가 함께 투자했다고 했던 다른 교인들을 만나봤더니 그들 중 누구도 그런 투자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순자는 그제야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투자했다던 건물을 직접 찾아가 봤다. 건물은 실제로 존재했지만 건물주를 만나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김철수라는 사람이 이 건물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 건물을 팔겠다며 여러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고 했다. 순자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었다. 집에 돌아온 순자는 그동안 받았던 모든 서류를 다시 살펴봤다.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개발계획서 모든 것이 정교하게 위조된 가짜였다. 6개월간 받았던 3,600만 원의 이자조차 자신의 원금에서 나온 것이었다. 순자는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다. 평생 모은 2억 원이 모두 사라졌다는 끔찍한 진실을 말이었다. 진실을 깨달은 그날 밤, 순자는 한잠도 잘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있어도 마음이 계속 두근거렸고 눈을 감으면 김 집사의 얼굴이 떠올랐다. 20년간 함께 신앙생활을 한 그가 어떻게 자신을 이렇게 속일 수 있었을까?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 밀려왔다. 새벽 4시, 평생 습관처럼 눈이 떠졌지만 일어날 이유가 없었다. 시장에 나갈 필요도 없고 이제는 그럴 돈도 없었다. 2억 원이 사라진 현실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다시 잠을 청해봤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대신 막막함만이 가슴을 짓눌렀다. 식욕이 사라졌다. 평생 밥을 거른 적이 없었던 순자가 끼니를 챙기지 못하기 시작했다. 입에서는 쓴맛만 돌았고 뭘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았다. 며칠 동안 미움이나 죽으로만 연명했다. 몸무게는 일주일 만에 5kg이나 빠졌다. 가장 힘든 것은 아들들에게 사실을 알리는 것이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순자는 큰아들부터 만났다.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하자 큰아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가 곧 분노로 바뀌었다. 큰아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속을 수 있느냐고, 왜 미리 상의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2억 원이라는 큰 돈을 혼자서 결정할 일이 아니었다고 했다. 순자는 변명할 말이 없었다. 정말로 자신이 너무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둘째 아들에게 알렸을 때의 반응은 더 냉정했다. 그는 한숨만 계속 쉬었다. 자신도 사업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 어머니까지 부양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숨기지 않았다. 아이들 교육비와 대출 이자로도 벅찬데 어떻게 어머니의 생활비까지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아들들의 반응은 이해할 만했지만 순자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되었다. 사기를 당한 것보다도 자식들에게 짐이 되었다는 사실이 더 괴로웠다. 평생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아온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다. 자식들조차 자신을 원망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다.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고 낮에는 기운이 없어서 누워만 있었다. 교회에 가는 것도 창피해서 며칠을 빠졌다. 김 집사와 관련된 모든 것이 떠올라서 신앙마저 흔들렸다. 하나님이 정말 존재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는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었다. 이웃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다.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 같았다. 50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순자가 사기를 당했다는 이야기가 동네에 알려졌다. 어떤 사람들은 동정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속을 수 있느냐는 듯한 시선을 보냈다. 순자는 점점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했다. 밖에 나가는 것도 꺼렸고 전화벨이 울려도 받기 싫었다. 세상과 단절된 채로 집에서만 지내는 날이 계속되었다. 예전에는 그렇게 소중했던 일상들이 이제는 모두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자책감이 가장 컸다. 어떻게 자신이 그렇게 어리석을 수 있었을까? 평생 장사를 하면서 온갖 사람들을 다 만나봤는데 어떻게 김 집사의 거짓말을 못 알아챘을까? 교회에서 20년을 함께 했다고 해서 그를 완전히 믿었던 것이 잘못이었다. 몸도 마음도 무너져갔다. 혈압이 올라가고 소화도 잘 되지 않았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치료비가 부담스러워서 참았다. 이제는 돈 한 푼도 함부로 쓸 수 없는 처지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가장 힘든 것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2억 원이 있을 때는 든든했는데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다. 나이가 70이 넘어서 다시 일을 시작할 수도 없고 아들들에게 계속 의존할 수도 없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것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밤마다 눈물이 났다. 평생 고생하며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도 억울했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어리석음이 원망스러웠다. 김 집사에 대한 분노보다도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더 컸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속을 수 있었을까? 한 달이 넘게 이런 상태가 계속되자 몸과 마음이 모두 한계에 다다랐다. 체중은 10kg 이상 빠졌고 혈압약을 먹어도 조절이 되지 않았다. 우울감은 점점 심해져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기 싫었다. 큰아들이 걱정되어서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순자는 거부했다. 치료비가 아깝기도 했고 무엇보다 살아갈 의욕을 잃었기 때문이었다. 평생 열심히 살아온 보람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기분이었다. 이제는 죽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하지만 순자는 알지 못했다.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과 함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절망의 끝에서 작은 희망의 빛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었다. 한 달 넘게 집에만 틀어박혀 지내던 순자를 더 이상 볼 수 없었던 큰아들이 강제로 병원에 데려갔다. 혈압이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고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즉시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며 약물 처방과 함께 상담 치료를 권했다. 담당 간호사 이영희 씨는 40대 중반의 따뜻한 성격을 가진 여성이었다. 그녀는 순자의 상황을 들은 후 조심스럽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병원에서 운영하는 노인 상담 프로그램 중에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모임이 있다는 것이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받는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순자는 처음에 단호히 거절했다. 자신의 부끄러운 일을 남들 앞에서 말하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려웠다. 하지만 이영희 간호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혼자서는 극복하기 어려운 상처라며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과 만나면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계속 권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순자는 마침내 용기를 냈다. 더 이상 혼자서는 이 고통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첫 모임 날 순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 상담실에 들어섰다. 그곳에는 이미 10여 명의 사람들이 둥그렇게 앉아 있었다. 모임을 이끄는 사회복지사 김미연 씨가 순자를 소개했다. 다른 참석자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지만 순자는 여전히 긴장되고 부끄러웠다. 자신만 이런 바보 같은 일을 당했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한 사람은 72세의 박할아버지였다. 그는 투자 사기로 3억 원을 잃었다고 했다. 은행에서 만난 직원이라고 소개받은 사람이 고수익 금융상품을 권해서 투자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은행 직원이 아니었다는 것이었다. 순자보다도 더 큰 금액을 잃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순자는 자신만 당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두 번째는 65세의 최할머니였다. 그녀는 보이스피싱으로 1억 5천만 원을 잃었다고 했다. 경찰을 사칭한 사람이 전화를 걸어와서 계좌가 해킹되었다며 돈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했다는 것이었다. 평생 법을 지키며 살아온 그녀는 경찰이라는 말에 의심 없이 따랐다가 모든 돈을 잃었다고 했다. 세 번째는 58세의 이민수 씨였다. 그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사람에게 사업 투자를 했다가 2억 5천만 원을 사기당했다고 했다.
실제로 공장도 보여주고 사업 계획서도 그럴듯했는데 모든 것이 조작된 것이었다는 것이었다. 가족들로부터도 원망을 받고 있다며 눈물을 흘렸다. 한 명씩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순자의 마음은 복잡해졌다.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사기를 당했지만 느끼는 고통은 똑같았다. 배신감, 자책감, 절망감, 그리고 가족들로부터의 원망까지 모든 것이 자신의 경험과 일치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이라는 점이었다. 장사를 해서 돈을 모은 사람,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작은 사업을 운영하다 정리한 사람 등 각자의 배경은 달랐지만 모두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어리석어서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니라 사기꾼들이 너무 교묘하고 악랄해서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임이 끝날 무렵 김미연 사회복지사가 중요한 말을 했다. 여러분이 사기를 당한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성실함과 선량함을 악용한 사기꾼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순자는 눈물이 났다. 그동안 자신을 얼마나 많이 자책했는데 이제야 조금은 위로받는 기분이었다. 첫 모임 후 집에 돌아온 순자는 오랜만에 밥맛을 느꼈다. 아직도 상처는 아팠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다. 자신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있고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수확이 있었다. 두 번째 모임에서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왔다. 사기를 당한 후 어떻게 대처했는지, 가족들과는 어떻게 관계를 회복했는지, 법적으로는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 등에 대한 경험담들이었다. 특히 박할아버지는 이미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범인을 잡지는 못했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재산이 발견되면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 번째 모임에서 순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20년간 함께 교회를 다닌 김철수 집사에게 2억 원을 사기당한 이야기, 6개월간 이자를 받다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된 이야기, 그리고 그 후 겪은 절망과 고통에 대해 말했다. 이야기를 하는 동안 눈물이 계속 났지만 다른 사람들이 공감하며 위로해주는 것이 큰 힘이 되었다. 모임에 참석하면서 순자는 조금씩 변화를 느꼈다. 우선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이전보다는 훨씬 나아졌다. 식욕도 조금씩 돌아왔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음가짐이었다. 그동안 자신만 바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기꾼들이 워낙 교묘하고 치밀해서 누구라도 당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물론 아직도 자책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전보다는 훨씬 나아졌다. 네 번째 모임에서는 새로운 피해자가 참석했다. 60대 중반의 여성으로 며칠 전에 투자 사기를 당했다고 했다. 그녀는 순자가 처음 왔을 때처럼 매우 위축되어 있었고 자신의 상황을 부끄러워했다. 순자는 그녀에게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 자신도 같은 경험을 했다며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주었다. 그 순간 순자는 깨달았다. 자신이 받은 위로를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여전히 상처는 아팠지만 그 상처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모임에 참석한 지 2달이 지나자 순자의 일상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고 간단한 집안일도 할 수 있게 되었다. 교회에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대부분의 교인들이 따뜻하게 위로해 주어서 마음이 놓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다시 가지게 된 것이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지만 이대로 무너져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는 사기를 당한 후에도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을 보며 순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다. 피해자 모임에 참석한 지 석 달째, 순자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찾아왔다. 모임에서 만난 박할아버지가 집단 소송에 대한 정보를 가져온 것이었다. 그가 진행 중인 소송에서 담당 변호사가 비슷한 피해자들이 있다면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는 것이었다. 처음에 순자는 소송이라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평생 법정과는 인연이 없었고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았다. 무엇보다 과연 승소할 수 있을지, 그리고 돈을 되찾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박할아버지는 포기하면 정말로 끝이라고 설득했다. 최소한 시도라도 해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모임 참석자들과 상의한 결과 총 8명이 함께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철수와 관련된 피해자는 순자를 포함해 3명, 다른 사기 사건 피해자가 5명이었다. 비록 사기꾼은 다르지만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변호사의 조언이었다. 변호사 사무실을 처음 방문한 날, 순자는 긴장으로 손에 땀이 났다. 담당 변호사 정민수 씨는 40대 중반의 경험 많은 변호사였다. 그는 노인 대상 사기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었고 이미 여러 건의 성공 사례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다. 정 변호사는 솔직하게 말했다. 사기꾼들이 대부분 재산을 숨기거나 해외로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서 전액을 되찾기는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면 일부라도 회수할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형사 고발과 민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변호사 비용은 8명이 나누어 부담하기로 했다. 1인당 500만 원씩 선불로 내고 나중에 승소하면 회수된 금액에서 성공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순자에게는 큰 부담이었지만 큰아들이 도와주기로 해서 가능했다. 큰아들도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정말로 끝이라는 순자의 말에 설득되었다. 소송 준비 과정에서 순자의 꼼꼼한 성격이 빛을 발했다. 평생 장사를 하면서 기른 습관 덕분에 김철수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세세하게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투자 상담을 받은 날짜, 계약서를 작성한 과정, 돈을 이체한 내역, 그리고 매달 받았던 이자까지 모든 것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김철수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었다. 순자는 스마트폰을 잘 다루지는 못했지만 중요한 내용은 모두 캡처해서 보관하는 습관이 있었다. 투자 제안부터 이자, 지급 약속, 그리고 마지막에 연락이 두절되기 전까지의 모든 대화가 남아 있었다. 정 변호사는 순자의 기록을 보고 놀랐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증거를 보관한 피해자는 처음 본다며 칭찬했다. 특히 김철수가 보여준 가짜 서류들을 모두 보관하고 있는 것이 결정적이라고 했다. 이 서류들을 국과수에 의뢰해서 위조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사 고발장을 작성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다. 순자는 김철수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했다. 본명, 주소, 직업, 가족관계 등을 최대한 상세히 기록했다. 다행히 같은 교회를 20년간 다녔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적사항은 파악할 수 있었다. 교회에서도 협조를 요청했다. 김철수의 교적부와 과거 활동 내역 등을 제공받았고
그와 함께 활동했던 다른 교인들의 증언도 수집했다. 처음에는 교회 측에서 내부 문제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렸지만 피해 규모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는 적극 협조해 주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김철수의 현재 행방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그는 사기 발각 후 완전히 잠적했고 가족들도 연락이 안 된다고 했다. 다행히 정 변호사가 사설 탐정을 통해 조사한 결과 김철수가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기를 저질렀다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수사기관에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순자가 제공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김철수의 계좌 추적과 재산 조사가 시작되었다.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다. 김철수는 지난 3년간 총 15명을 상대로 30억 원이 넘는 사기를 저질렀다는 것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김철수가 전과자였다는 사실이었다. 10년 전에도 비슷한 투자 사기로 실형을 받았던 것이었다. 출소 후 이름을 바꾸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서 다시 사기를 시작한 것이었다. 순자는 20년간 함께 교회를 다녔던 그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 소송이 본격화되면서 순자의 생활도 바뀌었다. 변호사 사무실을 자주 방문해야 했고 경찰서와 검찰청에도 여러 번 가야 했다. 70세가 넘은 나이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사기꾼들이 안전하게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길 것이기 때문이었다. 법정 출석도 여러 번 해야 했다. 처음 법정에 섰을 때는 다리가 떨렸다. 하지만 자신의 피해 상황을 또박또박 증언하면서 조금씩 용기를 얻었다. 판사와 검사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게 되었다. 가족들의 태도도 조금씩 바뀌었다. 처음에는 소송 비용 때문에 부담스러워했던 아들들도 순자의 의지를 보고 지지해주기 시작했다. 특히 큰아들은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니 존경스럽다며 격려해 주었다. 피해자 모임에서도 순자의 역할이 커졌다. 소송 진행 과정을 다른 피해자들에게 공유하고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 조언해 주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기록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이 순자의 지론이었다. 다른 피해자들도 증거 보관의 중요성을 깨닫고 더욱 체계적으로 기록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1년이 지나자 수사에 진전이 있었다. 김철수가 마침내 검거된 것이었다. 그는 제주도에서 또 다른 사기를 시도하다가 잡혔다. 순자는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분노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김철수를 잡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사라진 돈을 찾는 것이었다. 그가 숨겨둔 재산을 모두 찾아내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것. 그것이 순자와 다른 피해자들이 해결해야 할 마지막 과제였다. 김철수가 검거된 지 6개월 후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었다. 검찰은 그를 사기죄와 횡령죄로 기소했고 피해 규모가 30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순자를 포함한 피해자들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자신들의 피해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김철수는 법정에서 일부 혐의는 인정했지만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과장되었다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철수의 치밀한 범행 수법이 낱낱이 드러났다. 그는 각 지역의 교회나 종교단체에 침투해서 신도들의 신뢰를 얻은 후 투자 사기를 저질렀다. 가짜 서류 제작부터 임시 사무실 운영, 그리고 초기 이자, 지급을 통한 신뢰 구축까지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다. 심지어 다른 지역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김철수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도박으로 탕진했다는 사실이었다.
카지노와 경마 그리고 각종 투기에 수십억 원을 쏟아부었다. 일부는 해외 계좌로 빼돌렸지만 그것도 대부분 외국 카지노에서 잃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들은 분노를 넘어 허탈감을 느꼈다. 자신들의 평생 저축이 그런 식으로 사라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1심에서 김철수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피해자들에게는 형량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다. 바로 피해 회복이었다. 아무리 김철수가 오랜 기간 감옥에 있어도 잃어버린 돈을 되찾지 못하면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정민수 변호사는 김철수의 재산 추적에 더욱 집중했다. 검찰과 경찰의 합동 수사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김철수가 해외로 빼돌린 돈 중 일부가 스위스와 홍콩의 은행 계좌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었다.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약 15억 원 상당의 자금을 발견한 것이었다. 또한 그의 처와 자녀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과 주식도 범죄 수익으로 판정되어 몰수 대상이 되었다. 순자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믿어지지 않았다. 3년간의 긴 법적 싸움 끝에 드디어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물론 전액을 되찾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격스러웠다. 같은 처지의 다른 피해자들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문제는 회수된 재산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였다. 김철수에게 속은 피해자만 15명이었고 피해 금액도 각각 달랐다. 순자처럼 2억 원을 잃은 사람도 있고 5천만 원을 잃은 사람도 있었다. 검찰은 피해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구체적인 배분 과정은 복잡했다. 더욱 복잡한 것은 김철수가 다른 지역에서 저지른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도 있다는 점이었다. 이들도 같은 재산에 대해 배상 요구를 했기 때문에 법정에서 다시 한번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순자는 이 과정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3년을 버텨왔는데 지금 포기할 수는 없었다. 마침내 2심에서 최종 배상 명령이 나왔다. 회수된 재산 15억 원 중에서 순자를 포함한 김철수의 직접 피해자들이 10억 원을 배분받고 나머지는 다른 지역 피해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순자는 잃었던 2억 원 중 1억 원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다. 배상금을 받은 날 순자는 은행에서 나와 한참을 울었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절반이나 되찾을 수 있었다는 것이 기적 같았다. 4년 전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의 절망감을 생각하면 1억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희망인지 몰랐다. 이제라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생긴 것이었다. 하지만 순자에게는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다. 바로 포기하지 않는 힘이었다. 70세가 넘은 나이에 법정을 오가며 4년간 싸운 경험은 그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 예전의 순자라면 절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해낸 것이었다. 아들들의 태도도 완전히 달라졌다. 처음에는 어머니를 원망했던 큰아들이 이제는 존경한다고 말했다. 어머니가 이렇게 강한 분인 줄 몰랐어요 라며 사과의 의미로 안아주었다.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가 혼자서 이 모든 것을 해냈다는 사실에 감동받았다고 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순자 자신의 변화였다. 사기를 당했을 때의 수치심과 자책감이 거의 사라졌다. 대신 당당함과 자신감이 생겼다. 자신이 잘못해서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니라 사기꾼이 너무 교묘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완전히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리고 그런 사기꾼과 끝까지 맞서 싸워 일부나마 승리를 거둔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피해자 모임에서의 순자의 역할도 더욱 커졌다. 이제는 새로운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역할을 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4년 걸렸지만 결국 절반은 되찾았어요 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실제로 순자의 사례는 다른 피해자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다. 법조계에서도 순자의 사례가 화제가 되었다. 70세가 넘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증거를 관리하고 끝까지 법적 대응을 한 것이 모범 사례로 인정받았다. 정민수 변호사는 순자를 다른 노인 사기 피해자들에게 강연자로 소개하기도 했다. 언론에서도 순자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다. 한 방송사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다고 제안했지만 순자는 정중히 거절했다. 자신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이해했지만 아직은 조용히 지내고 싶었다. 1억 원을 되찾은 후 순자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다. 이번에는 절대로 위험한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은행 정기예금과 국채 등 안전한 상품에만 투자하기로 했다. 수익률은 낮지만 원금이 보장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그리고 순자는 하나의 결심을 했다. 남은 인생을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을 돕는 일에 바치겠다는 것이었다. 돈을 되찾는 것도 중요했지만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1억 원을 되찾은 지 6개월 후 순자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예전만큼 여유롭지 못했지만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평안했다. 무엇보다 다시 살아갈 이유와 목표가 생겼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다. 순자의 하루는 이제 피해자 모임 활동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열리는 정기 모임에는 빠짐없이 참석했고 새로운 피해자들의 상담도 맡아서 했다. 병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었지만 이제는 순자가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특히 순자의 경험담은 새로운 피해자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사기를 당한 직후의 절망감, 가족들로부터 받은 상처, 그리고 혼자서는 극복하기 어려웠던 고통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동시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면 희망이 있다는 것도 보여주었다. 순자의 이야기를 들은 한 60대 남성 피해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용기가 생겨요. 나이가 많다고 포기할 일은 아니네요. 이런 반응을 볼 때마다 순자는 자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다. 순자는 또한 사기 예방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구청과 주민센터에서 주최하는 노인 대상 금융사기 예방 교육에 강사로 참여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떨렸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무엇보다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용기를 주었다. 교육에서 순자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증거 보관의 중요성이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기록은 속일 수 없어요 라는 말과 함께 자신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기록을 관리해서 성소할 수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많은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뿌듯했다. 아들들과의 관계도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큰아들은 이제 순자를 진정으로 존경한다고 말했다. 어머니가 이런 분인 줄 몰랐어요. 앞으로는 어떤 결정을 하시더라도 먼저 상해드리고 지지해드릴게요라며 사과했다. 실제로 큰아들은 순자의 활동을 적극 지원했다. 교육 장소까지 차로 데려다주고 필요한 자료 정리도 도와주었다.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였다. 사업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매달 순자에게 생활비를 보태주었다. 어머니가 혼자서 이 모든 걸 해내신 것을 보니 제가 부끄러웠어요. 처음에 원망한 것도 죄송하고요라며 진심으로 사과했다. 가족 모임도 예전보다 자주 가지게 되었고 분위기도 훨씬 화목해졌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순자 자신이었다. 사기를 당하기 전에 순자는 평범한 시장 상인이었다.
성실하고 부지런했지만 자신감은 부족했다. 특히 학력이 낮다는 콤플렉스가 있어서 공적인 자리에서는 항상 위축되었다. 하지만 지금의 순자는 달랐다. 법정에서 당당하게 증언하고 변호사, 검사, 판사들과 대화하며 얻은 자신감이 그녀를 변화시켰다. 이제는 어떤 자리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 나이가 많다고 학력이 낮다고 주눅들지 않았다. 경험과 지혜로 당당하게 맞설 수 있게 되었다. 건강도 많이 회복되었다. 사기를 당한 직후에는 혈압약을 먹어도 조절이 안 되었는데 이제는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체중도 적정 수준으로 돌아왔고 식욕도 완전히 회복되었다. 무엇보다 불면증이 사라져서 밤에 푹 잘 수 있게 되었다. 순자는 1억 원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도 의미 있는 곳에 사용했다. 우선 5천만 원은 은행 정기예금에 넣어두고 3천만 원은 국채를 샀다. 나머지 2천만 원은 생활비와 활동비로 사용하기로 했다. 특히 피해자 모임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나 교육자료 제작비 등은 자신이 부담하기로 했다. 또한 순자는 매달 일정 금액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기 시작했다. 특히 노인 대상 사기 예방 캠페인을 하는 단체에 정기 후원을 했다.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고 싶어요라는 것이 이유였다. 교회 생활도 다시 시작했다. 김철수 사건으로 한동안 신앙의 회의를 느꼈지만 이제는 그것도 극복했다. 오히려 시련을 통해 더 깊은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교인들도 순자의 변화를 인정하고 존경했다. 순자 집사님이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주셨어요 라며 격려해 주었다. 무엇보다 순자는 새로운 꿈을 갖게 되었다. 노인 대상 금융사기를 전문으로 상담하는 센터를 설립하는 것이었다. 물론 혼자서는 어려운 일이지만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가능할 것 같았다. 이미 몇몇 피해자들과 사회복지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정민수 변호사도 순자의 계획에 찬성했다. 순자님 같은 분이 중심이 되어주시면 정말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법적인 부분은 도와드릴게요라며 지원을 약속했다. 순자는 종종 생각했다. 만약 김철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사기를 당하지 않았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아마도 조용히 집에서만 지내며 평범한 노후를 보냈을 것이다. 물론 그것도 나쁘지 않았겠지만 지금처럼 보람찬 삶은 살지 못했을 것 같았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1억 원을 잃은 것도 아팠고 가족들로부터 받은 상처도 완전히 치유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상처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자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75세가 된 순자는 여전히 새벽 6시에 일어났다. 하지만 이제는 시장에 나가는 대신 하루 계획을 세우며 시작했다. 오늘은 누구를 상담할지, 어떤 교육을 준비할지, 어떤 사람들을 만날지 생각하며 하루를 설계했다. 순자의 이야기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었다. 나이가 많다고, 학력이 낮다고, 돈을 잃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순자는 그 살아있는 증거였다. 저녁이 되어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순자는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주름은 더 깊어졌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반짝였다. 내일도 또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다.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희망이 필요한 누군가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 순자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